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 최다 확진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또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어떻게 좀 전략 세워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지금 뉴스를 보니까 7천 명 안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확산세가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정부에서 이제 재택 치료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 의료 쪽도 많이 움직임이 보였는데 우선은 효과가 있으니까 확대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육주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네, 아무래도 효과를 보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가야 되겠죠, 사실. 근데 이게 지금 방안은 이제 재택 치료 개선안이 나오면서 재택 치료 중심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뭐 간략하게 이제 서머리를 좀 해드리면은 의료기관 모니터링 기간을 이제 10일에서 7일로 이제 단축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경구용 치료제 같은 케이스가 조금 민감한데 내년 1월에 60세 이상 고위험 환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더 배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좀 밝힌 상태입니다. 또 이 경구용 치료제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게 되면 또 관련 주가들 또 요동칠 가능성은 굉장히 또 크고요. 생활 지원비가 4인 가족으로 136만 원 정도가 됐고 비접종자 환자 4인 가구는 한 90만 5천 원 정도가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을 뿐이지 외국에서는 또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 보도를 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CNBC에서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헤쳐나갈 이제 증시에서 시장에서는 자신감 좀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WHO에서 2주를 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 뉴욕 시장에서는 자신감 이겨낼 수 있다. 예,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면서 뭐 말 그대로 뉴욕 증시는 계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모르죠.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영향을 받고 있어도 오늘은 또 아시겠지만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또 심한 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만 본다 그러면 좀 희소식인데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변동성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렇게 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어제 시장에서는 폭락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쵸. 이제 조금 그냥 익숙해진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재택 치료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당연히 저희는 이제 또 재택 의료 맞아요. 원격 의료 쪽으로 눈길이 가기 시작은 합니다.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막혀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규제들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려면 환경 관련된 이제 법을 잘 아셔야 되는지 그렇죠. 지금 조금 흘러가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현행 의료법은 이제 원격 치료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19가 나오자마자 그리고 좀 심해지니까 당연히 이제 예외 조항을 좀 줬었죠. 언제였냐면은 지난해 12월에 감염법 예방법 개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가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산업들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관련된 앱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제 재택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만성 질환자들,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환자들까지도 이제 원격 진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격 진료가 지금 점차적으로 넓어진다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자꾸 원격 치료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느냐?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개인 의원이죠. 이제는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 이제 의사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원격 진료가 된다 그러면 힘 있는 병원들이 딱 이제 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대가 되고 나오고 있고 전문가의 의견은 4가지 이유로 원격 진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의료 붕괴 방지,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도서상관 벽지의 의료 사각지도 해소, 그다음에 만성 질환자 등의 이제 편익 제고, 글로벌 시장의 공략 이 4가지 주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나왔고 실제 제가 봤을 때도 이 원격 진료는 어떤 메가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야 되나? 주류가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들을 관련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에서도 그런 사례들 많이 봤잖아요. 열이 나서 아예 뭐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맞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했다. 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또 의료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사실 이해관계가 정말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실 서비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좀 비추어 보면 저희의 성장성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미 허용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신장성을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질환자들 중심으로 사실 원격 진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성 질환자가 늘어나죠. 당연히 이제는 뭐 고령화 사회가 갈수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격 진료가 필요가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성 질환자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냐를 좀 보시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지겠다라는 거를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에 따르면은 만성 질환자의 병원 진료비의 한 41%를 담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체 병원비를 내는데 그중에 41%가 매출의 40%를 네, 차지하는 만성 질환자에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돌려 얘기하면은 사실 진료비 부담의 대안책으로 헬스케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만큼 만약에 원격 진료가 된다 그러면은 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럼 원격 진료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초미의 관심사로 정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현황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은 이미 1990년도에 원격 진료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협회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먼저 시작했고 활발한 나라가 이제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비대면 원격 진료가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사전 대면 진료를 한 다음에 원격 진료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사전 이런 선 원격 진료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일본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회적 구조가 우리랑 좀 비슷하잖아요.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심각한 고령화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스트림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이제 원격 진료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풀리게 되면 또 그만큼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역시 카카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 카카오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 원격 진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통신 인프라망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 말 그대로 API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예,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규모의 경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본력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자본력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시겠지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인데 일단 카카오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헬스케어 시장,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CIC 그러니까 사내 독립 기업을 이제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황희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를 이제 선임을 했어요. 근데 워낙 이 분당 서울대병원이 원격 진료에 굉장히 적극적인 병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인프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합작 범위를 카카오가 그전에는 뭐 합작 법인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헬스케어 쪽을 투자하는 이런 지분 투자하는 쪽에서 갔다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겠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8년 때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현행법 때문에 막혀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은 해외 쪽을 하고 있어요. 라인 일본 법인 통해서 이미 일본 쪽에서 원격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와 네이버가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는 앞으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 하나의 포트폴리오, 먹거리를 하나를 이제는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지금 원격 의료 관련주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자본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카카오와 네이버 지금 삽픽으로 골라주셨고 지금 이미 또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플랫폼 업체였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정보들, 또 종목들 선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국내 전파 이후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위중증 환자 수도 사상 최대인 840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중환자 치료 병상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재택 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컴퓨터입니다. 의료정보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IT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정보 부문은 병원과 약국에 이르는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창업한 이래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도 여기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사업이 약 23%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부문은 원격 진료 등의 신규 시장 공략을 위해서 회사가 2000년에 사업부를 개설했고요. 이미 1000개 기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 성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출 비중은 7%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의미 있는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성정보입니다. 시스템 통합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IT 인프라 사업 부문과 헬스케어 사업 부문으로 나뉘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하이케어넷은 장소와 사용자 질환에 따른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강원도 안에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마을회관과 연계해서 커뮤니티 헬스케어 시스템을 적용하고 설치 운영에 이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이외 의료 소외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의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원격 의료 솔루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 나타낼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컴투스입니다.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컴투스가 이번에는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인데요. 컴투스는 원격 의료 스타트업인 닥터나우와 메타버스 사업을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컴투스가 개발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에 닥터나우 비대면 원격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양사는 관련 기술과 컨텐츠를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닥터나우는 국내 1위 원격 의료 플랫폼 업체로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시작 1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 50만 명, 누적 앱 다운로드 35만 건 등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사의 시너지 효과도 앞으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원격 의료 관련주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원격 의료 관련해서 뭐 플랫폼 업체를 보느냐, 기술력 있는 업체를 보느냐 이 차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네이버와 같은 업체들이 이런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인수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제는 또 메타버스까지 얹어지면서 앞으로의 확장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쯤 되니까 이제 확산세가 너무 거세지다 보니까 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언제 나오냐 이제 네. 이게 정말 나와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국내에서도 개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상에 이제 피시험자 대상 투약을 마치고 뭐 다음 달에 한 임상 이상 들어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이제 패스트 트랙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 정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임상 들어가고 나서 거의 끝나자마자 이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넨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이 오미크론에 뭐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치료의 효과에 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 왜냐면 회사에서 뭐 게네스에서 공시 자료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도자가 나와도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번쯤 의심하고 가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은 뭐 조만간 임상 실험을 이제 유럽이나 인도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보도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는 그 머크사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인데, 일단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크리스마스 때 공급을 하기로 이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성 질환자 중심으로 60세 이상의 고위험자 환자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시즌 때에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들어간다, 투약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영국에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좀 지켜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내년쯤 이거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보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전이면 정말 얼마 남지 네, 않았네요. 그 맞습니다. 결과가 금방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를 좀 살펴보면 뭐 코로나 때문에 진단 키트, 백신 뭐 이런 쪽도 좋긴 하지만 예전만큼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게 전통적인 제약사들에 대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선도 이쪽으로 많이 옮겨져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5, 6년간은 굉장히 뭐 성공 섹터였잖아요. 네. 정말로 성장주로서 굉장한 어떤 인기를 많이 얻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그런 걸 보면은 상장된 기업 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에 이제 상장된 바이오 업체 수가 2014년도에는 76개에서 지난해 162개로 정말로 급증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현재도 받고 있고요. 또한 매년 20개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IPO가 예고된 회사가 한 16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제약바이오가 9개, 디지털 헬스케어 쪽, 의료기기 쪽이 7개예요. 그 정도로 좀 내년에도 이제 IPO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또는 의료체계에 관련돼서 뭐 시스템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되겠는데, 근데 이제는 기대가 많이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하반기 들어와서는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셀트리온과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미 아실 거예요. 이제는 경구용 백신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 또한 무엇보다 이런 백신에 대한 백신 CMO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게 기술력인데 당연히 이제는 이런 CMO 부분이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은 뭐 지켜봐야 됩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안타깝죠. 사실 8월 말에는 30만 원 선 뚫었었는데 지금 뭐 20만 원 선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약간씩은 상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이제 좀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8월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락한 부분은 있었지만은 요즘에 와서 소폭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는 이제 제약 바이오는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인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 치료라는 거고. 그 우리나라의 또 CMO 굉장히 강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위탁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보신다 그러면은 정말로 뭐 무리 않지 않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계속 사업을 영위했던 업체들인데 앞으로는 추가적인 CMO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점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꾸준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